국,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그런데 여기 식사 구성에 우유. 그 억지로라도 저런 걸 다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좋은 영양 상태로 이제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호진쌤도 이 내용 알고 있었나요? 제가 역사에 좀 약해서요. 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상선 바로 알기의 갑상선 브로스들입니다. 오늘도 빅브라더 장항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바로 영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이 영양 부분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지 말아야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격상 더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의사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그런다고 뭘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재밌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의료봉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장원생도 갔었던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조심해야 돼요? 막 꼭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고기만 먹으니까 고기를 좀 덜 먹고 채소를 좀 먹고 덜 짜게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뜨악한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좀 다른 걸 기대하셨나? 그게 다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이해한 게 고기를 덜 먹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질문이 참 재밌었는데요. 매운 게 나쁘지 않냐. 매운 거? 자기 나라 의사들은 매운 음식이 제일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 나라는 지금 마라탕, 엽떡 이런 거에 진짜 절여져 있는데 저희 나라에 오면 진짜 놀라시겠는데요? 저도 이 말 들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라탕, 엽떡 이런 거 이제 거의 독국물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마라 엽떡도 이제 나왔거든요. 진짜 이제 매운 거에 매운 것까지 겹쳐진 그런 게 나왔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안타깝네요. 나라마다 소위 말하는 길들여진 패턴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가장 올바른 정보, 그런 걸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혹시 다른 나라에서 봐도 수긍할 만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올바른 영양 섭취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장학생님 주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냉장고도 모르는 식품의 진실이라는 책도 쓰신 적이 있고요. 그때 저 아는데 별 도움 안 돼요. 이분의 얘기는 약간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 별로 도움 안 되실 것 같은데. 내가 좀 그런 이미지긴 한데, 근데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암 테스트에서 매년 하는 대민 강좌, 건강 강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환우의 카페에다가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뭐가 궁금해요? 이런 걸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영양제 관련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뭘 먹으면 될까요? 삼시세끼 밥이라도 좀 제발 하지 마라. 이제 아무래도 제 환자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이게 참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웃음 표시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삼시세끼 밥이라고 말씀해 주시 말고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제 좀 성의 있게 대답을 하라는 말로 그쵸. 받아들여서 오늘 좀 성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성의 있는 대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영양제를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도 거의 모든 내용이 영양제예요. 영양 관련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루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비타민 D 이런 거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기에는 어떻게 할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치료 끝나고 나서 유지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수술 직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수술 직후에는 사실 골고루 먹어라는 똑같은 말인데 좀 성의 있기 위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진짜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기본 영양소가 이제 탄단지인 건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한 식단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무기질, 비타민, 칼슘 이런 것들을 보강한 식품 그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지방군에
식물성 기름류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식물성 기름을 좀 더 권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저 채소도 한번 보실까요? 네. 채소에 보면 무, 배추 이런 게 아니라 뭐 당근, 오이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유리한 채소들을 좀 더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 심지어 버섯까지 이렇게 해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육류에는 저희가 보통 돼지가 되게 더 기름이 많다고 생각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돼지가 첫 번째로 나와 있네요. 그건 이제 조리 방법에 따라 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돼지고기는 지방과 고기가 서로 분포가 달라서 분리가 잘 되는데 소고기는 잘 아는 것처럼 마블링 이런 걸 갖다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기 결 사이에 하얗게 기름이 있으니까 분리가 좀 어렵다는 그런 면 때문에 돼지고기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제 막 보쌈 이런 거 먹을 때도 비계랑 지방 부분 이렇게 떼고 딱 먹을 수 있는데 소 하면 뭔가 이렇게 지방 이렇게 긁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어육류군에 두부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표를 우리 병원 영양팀에서 제공을 해줘서 제가 감사하게 이제 갖고 왔는데 저 사실 약간 좀 당황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취지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니까 저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걸 저희가 몇 끼니 다 막 챙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물론 이건 또 우리 영양사님 준비한 슬라이드예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상을 차리면 된다는 것인데, 국,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그런데 여기 식사 구성에 우유, 조금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병원 식사는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우리 영양사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근데 이거 저희 급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급식 때도 꼭 이렇게 우유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밥이 나오면 사실 전 되게 즐겁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C 말대로 솔직히 이렇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영양사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전시용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왼쪽에 있는 대로 몇 끼니 구성하면 아주 좋은 식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식단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걸 사실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권장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권장된다는 거는 다 지켜지기 힘든 거죠. 그래도 저희가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독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지키셔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맥기니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인스타를 개설하면 갑부 식단, 뭐 아니면 나비 식단 이렇게 해시태그를 거셔서 저희를 태그해서 스토리에 매일매일 올리는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것도 전 좋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참여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죠. 네, 저희 미라클 모닝 챌린지 이런 게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스타로 그렇게 챌린지를 해서 가장 잘해주신 분에게는 추천하는 영양제 선물로 드린다든지 이런 걸 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 백출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자 어쨌든 요걸 이제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수술 후에 회복기 굉장히 영양이 중요하죠. 이럴 때는 그 억지로라도 저런 걸 다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좋은 영양 상태로 이제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매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저희 환자분들은 원하시는 이제 정보가 있잖아요. 또 특별히 피할 것, 특별히 먹을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은 영양사님이 만든 슬라이드에 맨 마지막 글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가려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너무 거부하거나 너무 이렇게 선호하거나 할 필요 없이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분들은 수술에 상처 덧나지 말라고 옛날에 선생님들은 기름진 거 피하라고도 하신 분 적도 있었고 한데.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기름진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서양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미 다 멸종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 이야기 했으니까 상처 덧날까 봐 여름철에 수술 받기 싫어했었어요. 네, 그런 거 아직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요새는 그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성형수술을 무조건 가을 그 시즌에 잡잖아요. 누가 여름 더워 죽겠는데 누가 그건
설명을 하나요? 세수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덧날까봐 그러는 건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예. 아직 그 얘기는 떠돌고 있습니다. 떠돈다? 사실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술 못 하겠네. 그래서 한국으로 먼저 그래요?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였어? 글쎄요. 몰랐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자, 다음은 고칼슘식입니다.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부합상선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칼슘 수치가 부족하기 식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제품입니다, 사실은. 정말 유제품의 함량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여기 또 채소에 고추잎? 이런 것도 좀 성분이 높은데요? 성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흡수율이에요. 여기 보는 대로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은 유제품입니다. 만약 고추잎을 우유 정도 효과를 보게끔 먹으려면 뭐 엄청난 양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뼈째 먹는 생선, 멸치 같은 것도 의외로 흡수율이 낮아서 엄청나게 몇 끼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딱 칼슘 하면 멸치가 떠올랐거든요. 사실 광고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멸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서처럼 균형 잡힌 식사에 유제품을 이용하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유당불내증이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유를 데워 먹거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우유들이 있어요. 아 맞아. 소화 잘 그렇죠. 되는 우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하든지 뭐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MC가 약간 틀리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새는 그걸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게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니까 유당 분해 효소가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어른이 되면서는 그 효소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소화를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데 우유를 어른이 되었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이제 일종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요만큼을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소수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한 9,000년 정도 전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목축이 처음 시작됐을 때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유리했던 거예요. 생존에. 그러면서 이게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돌연변이가 발생한 게 아프리카에서 한 4번 발생했고 유럽에서 1번 발생해서 이런 체질이 퍼져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거는 돌연변이라는 건 사실은 대부분은 살아남기 힘든 열성 인자를 가진 건데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리한 게 오히려 문화적으로 퍼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유전자 문화의 공진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전자의 어떤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동시에 같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죠. 유전자 문화의 공진화. 그냥 말 자체부터도 어려운데 호진쌤도 이 내용 알고 있었나요? 제가 역사에 좀 약해서요. 저도입니다. 유당분해 효소 이런 것도 잘 아는데 이런 이야기도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또 장하서쌤은 역사를 좋아하시니까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어떤 방송에서 책을 강독해준 프로그램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때 권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책은 어려운데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걸 하면서 이런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어렵긴 하지만 흥미가 있으시다면 지구의 정복자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음식으로 비타민 D 권장량을 채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을 피하는 것인데요. 무지방 우유는 지방이 하나도 없는 우유가 아닙니다. 지방이 적은 우유예요. 저는 홍삼하고 오메가3 이런 약들도 끊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약들을 드시고 오면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수술해보면.